모아이 조각상들은 수백 년 동안 당당히 서 있었어요. 한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조각품들을 조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만드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알아봅시다. 타히티 동쪽 4022km에 위치한 이스터 섬은 16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섬 중 하나죠. 한때는 다양한 나무와 양치식물들로 가득 찬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최초의 인간들이 서기 400년경에 섬으로 왔을 때 숲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기 1250년부터 모아이 조각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꾹 눌린 화산재, 현무암, 조면암, 붉은 화산암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이것뿐이었죠.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부석으로 덮였어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짙은 눈썹과 큰 코로 모두 뚜렷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발은 몸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섬에는 거의 900개의 조각상이 있어요. 크기도 달라요. 평균 높이는 4m고 가장 큰 것들의 높이가 10m에 달하고 무게가 82톤까지 나가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서 그 섬에 살았던 조상들, 추장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기리고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모아이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때 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서서 정착촌에 있던 사람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등은 바다의 영적 세계를 향해 있었죠. 유럽인들이 1700년대에 모아이 조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조각상들이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상 건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어요. 전문 공예가들은 기본 곡괭이로 천천히 조각상들을 조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최대 6명으로 구성된 팀은 하나의 동상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종 그걸 섬의 특별한 장소로 운반해야 했죠. 17.7km나 떨어진 곳으로요. 탄소 연대 측정의 도움으로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서기 1250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기 1500년쯤에 그 과정이 멈췄어요. 조각상의 창조자들은 돌끌들을 마지막으로 썼던 곳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각상 중 4분의 1만이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 놓였어요. 그중 절반은 여전히 채석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운송 도중 땅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 섬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그걸로 모두 조각상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대부분은 삼림 벌채와 관련이 있어요. 섬 주민들은 조각상들을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위해 나무를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도 썰매와 밧줄의 도움으로 했을 것이고 심지어 조각상을 굴리기 위해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띄우기 위해 카누를 썼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나무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섬에 있던 나무들은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쥐들이 대부분의 씨앗을 먹었죠. 사람들은 나무를 다양하게 썼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섬의 주민들은 이 조각상들을 세우는 걸 중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로 바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바위 정원이 더 흔해졌어요. 이게 토양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료를 만들어주어 토양에 아주 좋았죠. 섬 주민들은 이 바위 정원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고 옮기는 데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믿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마도 섬 사람들은 한때 그 조각상들을 조상들과의 연결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 힘과 인내의 과실을 묘사하는 의식들이 더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들로 섬 사람들은 바다새와 관련된 그림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새가 섬의 대표 동물이 됐죠. 사람들은 조상들이 조각상 대신 새들을 통해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아이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 이론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섬이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숲으로 뒤덮였던 무성한 땅이 순식간에 척박한 풍경이 되었어요. 처음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은 숲의 자원에 의존했었어요.
하지만 1550년 이후 숲이 사라지자 농업이 더 중요해졌어요. 한때 환상적인 거석을 만들기 위해 같이 일했던 부족들은 대신 서로 경쟁하는 데 집중했어요. 땅과 자원을 위한 이 투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아이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싶어서 모아이 조각상들을 쓰러뜨렸어요. 그 후 몇 세기 동안 모든 조각상들이 밀려 쓰러졌지만 모두가 고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후 많은 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어떤 건 심지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있었죠. 하지만 이 조각상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립된 섬까지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할 첫 번째 질문은 동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위협 중 하나였어요. 폴리네시아인들이 확실히 꽤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기원전 1500년부터 이 뱃사람들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진보된 해양 발명품들을 사용했죠. 그들은 쌍둥선과 아웃리거 배로 바다를 건너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해 태평양 전역의 더 많은 곳에 거주했어요. 기원전 900년에는 하와이에 살 만큼 북쪽으로 갔었고 기원전 1200년에는 뉴질랜드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물론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 이스터 섬이었어요. 불과 몇백 년 만에 이 초기 선원들은 평방 수천 킬로미터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기억했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었죠. 낮 동안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어요. 밤에는 별들이 그들을 도왔죠. 만약 날씨가 흐려 선원들이 시각적으로 방향을 알아낼 수 없다면 다른 훌륭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해류와 파도 패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 생물 발광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런 패턴들이 특정 섬들이 위치한 곳을 찾는 걸 도왔어요. 이 뱃사람들은 멀리 있는 섬들과 환초들이 어떻게 공기와 바다의 간섭 패턴을 일으키는지도 이해했었어요. 새들도 특정 신호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중 어떤 새들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먼 거리를 이주했고 그게 여행자들에게 경로에 대한 시각적인 관련성을 제공해 주었죠. 다른 종류의 새들은 먹이를 먹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었어요. 선원들은 이 새들이 언제 어디서 사냥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 새들이 먹이를 어디서 먹는지에 따라 배를 몰았어요. 바이킹들은 항해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바이킹들이 태양 나침반을 사용하던 곳에서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은 자연 자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온전히 의존했었죠. 그들의 기술이 너무 진보되어 있어서 1769년에 영국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도 바다에 대한 폭넓은 지식 때문에 폴리네시아인 항해사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외워서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폭이 3218km인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 130개의 섬이 있었고 항해사는 그 섬들 중 74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항해를 시작할 때 쿡 선장은 종종 항해사의 조언을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여행이 끝날 무렵 선장은 아주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폴리네시아인들을 아마도 지구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국가로 인식하기도 했어요.